너무 분노가 치미는 정책이 아닌가. 언제 시장이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시장으로 대출에 대한 제한이 또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잔인한 정말 정책이 나온 것인데 규제 적용된 이후에 매수를 하자. 중요합니다. 이분들 가격을 좀 조정하자는 거예요. 잠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호가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전세 매물도 급감 실종될 겁니다. 상대적으로 풍선 효과 나올 지역들이 있습니다. 다 규제가 되었어.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낫지 않겠어? 흐름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정부가 미친 것 같습니다. 네, 15 대책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규제책을 쓴다는 것은 지방선거도 포기하겠다, 민심도 버리겠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빠르게 대응하고 전략적으로 방향을 잘 잡아가셔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15 대책 규제책 내용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하고, 그리고 단기 대응, 오늘까지 결정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결정 내리실 분들 어떤 분들이신지,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향후의 시장 흐름 어떻게 될 것인가와 더불어서 풍선 효과가 나올 지역은 또 어디일까까지 오늘 싹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이니까 보시고 빠른 결정하실 분들은 빠른 결정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15 대책이에요. 네, 안정화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안정이 아니라 시장을 강제적으로 완전히 얼음으로 만들어버리는, 얼려버리는 그러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얼려버려도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다시 시작이 되겠죠. 네, 시장은 다시 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은 이 규제를 이겨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서울 4개구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것을 서울 전 지역으로, 네, 미쳤죠?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자, 그리고 서울 전 지역과 더불어서 경기도도 지금 12개 지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요. 과천, 광명, 그리고 수원, 영통, 장안, 팔달구, 여기에서 권성구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성남의 모든 구역, 분당, 수정, 중원구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안양, 동안구, 만안구는 제외가 됐습니다. 용인, 수지구, 그래서 기흥구라든가 처인구는 제외가 됐고요. 의왕, 하남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전방위적으로 아예 사전적으로 다 차단하겠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고, 사실 그 규제 지역에 묶이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거니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까지 묶은 것은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자, 10월 16일까지 16일부터까지가 아니라 지정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일부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계약서 쓰고 계약금 입금하시면 일단 이 규제 대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 취득세라든가 중과세율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그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얘기가 다른데 그건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똑같이 동일하게 다 묶었습니다. 서울 전 지역 묶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이렇게 침해해도 됩니까? 이거는 정말 규제가 아니라 그냥 시장을 강제적으로 완전히 묶어놔버리는, 옥죄버리는, 제가 생각할 땐 정말 좀 너무 분노가 치미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분노는 잠시 내려놓고 우리는 좀 정확하게 시장을 읽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진정하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경기 모든 지역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여기 이제 중요한 그 또 단서를 조항을 달았는데, 아파트와 또 동일 단지 내에 아파트가 한 개 동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연립 다세대 주택도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들어간다. 뭐냐면 아파트랑 일단 빌라 같은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단지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단지들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가 하나 있다. 그럼 무조건 여기는 다 같이 토지를 묶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어떤 틈새도 용인하지 않겠다, 이러한 약간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데, 좀 굉장히 좀 저는 이렇게까지 규제를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좀 많이 분노가 좀 끌어오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정기간 10월 20일부터 내년 말까지 이렇게 연말까지 굉장히 장기간 개인의 재산권을 강하게 옥죄어버리는, 완전히 묶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요거는 10월 20일부터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은 5일 남아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요 갭 투자를 해놓고서도 나중에 추후에는 규제 지역으로 묶여버렸기 때문에 이제 비과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전략적으로 잘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이 되거나 투기과열 되게 됐을 때 어떠한 이제 제한이 따르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출 일단 LTV가 무주택자 40%가 주담대 40%, 그리고 유주택자는 아예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 됨으로 해서 대출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환경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전세 대출에 있어서도 대출을 1주택자 대출은 2억 원으로 한도가 제한이 되고요. 조건부 전세 대출은 아예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소유권을 바꾸면서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쓰겠다 이런 것들 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 전 지역과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도 12개 지역이 모두 이러한 조건이 들어가게 되고요. 신용대출도 1억 원 초과 대출은 1년 내에는 주택 구입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제한 단서가 달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서 쓰면 이 부분은 피해갈 수 있지만, 만약에 오늘이 아닌 내일 만약에 이제 매수를 하게 된다, 계약을 쓰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취득세 중과 적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그냥 내가 일반 과세로 받아 취득세를 냈으면 됐었는데 이제는 8%, 그다음에 12%의 규제를 받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 요거를 적용받게 되는데, 다만 한시적인 유예 기간 여전히 유효합니다. 내년 5월까지 2026년 5월까지 유예가 적용이 되는 상태이고요. 그 이후에는 중과 적용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이거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비규제 지역일 경우에는 2년 보유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2년 보유가 아니라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성립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기존에 내가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잔금 기준으로 규제 지역이 되기 전까지 잔금까지 끝나야만 2년 거주 요건을 피해갈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금만 넣었다 이러면은 2년 거주 요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무주택자다. 지금 현재 무주택자로서 집을 매수를 하는데 계약금까지 넣었다라면 이거는 계약일 기준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2년 실거주 의무가 제외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주택인데 집을 사시는 경우에는 오늘까지 계약서 쓰고 계약금 넣어야 계약이 되면서 거주 의무가 빠지게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전매 제한 있습니다. 수도권은 3년, 지방은 1년 전매 제한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청약에 대한 제한도 있고요. 지당첨 제한 이제 10년까지 지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청약은 사실 청약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비 사업은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러니까 재건축의 경우에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부터 나기 시작하면은 사업식 인가 신청 전까지 3년 안에는 집을 무조건 못 팔아요. 그걸 신청을 3년 안에 못하면 그때 유예돼서 팔 수가 있고, 또 사업식 인가부터 착공까지 3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또 정비사업 물건은 양도를 못합니다.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착공하고 나면 또 준공까지 3년 안에 준공이 되면 팔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관리처분 인가가 난 이유는 이제 매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묶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점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금조달 계획서도 기존에는 그 계획서만 쓰고 입주계획 신고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증빙자료 제출을 규제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증빙서류가 같이 따라가게 된다는 점도 잘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대출에 대한 제한이 또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잔인한 정말 정책이 나온 것인데, 지금 이제 수도권 규제 지역의 경우에 시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하는 가격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15억 원 이하이면은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15억에서 25억 원 이하, 15억 초과부터 25억 원 이하는 대출을 4억 한도, 4억 이상은 4억 초과되는 대출은 안 된다. 그리고 25억 원 초과되는 주택들은 2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 2억 원 초과되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또 추가가 됐기 때문에 여러모로 갭 투자도 안 되는데 대출도 제한을 묶어버림으로 해서 초고가 주택들은 완전히 발을 꽝꽝 묶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일부터 10월 16일부터 시행이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오늘 계약서, 계약금 넣으시라는 얘기죠.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Q&A 지금 내용들을 제가 잠깐 넣어놓기는 했는데,
지금 전매 제한이 걸렸을 때 지정일 당시에 이미 분양권을 소유한 상황이라면 이번에 이제 조금 유예해서 한 번은 전매를 허용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약에 대한 제한 적용된다라는 거는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규제. 그리고 정비사업 규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있고 재당 체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청산 예를 들어서 규제 지역의 조합 설립 인가가 된 재건축이나 관리 처분 인가가 된 재개발 물건을 사게 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건 지금 매수한 물건 정비사업 물건을 이제 사고 나서는 매도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요 공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공급 이렇게까지 어떤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지금 또 대출에 대한 제한도 있죠. 그래서 잔금 대출,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은 가능할 수 있지만 잔금 대출은 지금 6억까지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중도금 대출까지는 6억까지를 해주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잔금 대출은 안 됩니다. 그러면 역시 전 지역을 묶어버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뭐 공급에 대한 제한이 걸려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쓰는 게 과연 이 시장에 대한 제대로 이해하고 정책 쓴 것이 맞는 것인가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이 들고요. 시장을 완전히 꽉 옥누름으로 해서 언제 시장이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한 지정 분양 대상자들은 조합원 타 정비 사업에 대한 조합원 분양 신청 재당첨 제한이 생깁니다. 재당첨 제한. 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조합원 분양 신청을 했다. 그럼 5년 안에 다시 조합원 분양 신청은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 사업 쪽에서 내가 투자를 하고 또 정비사업 쪽에 또 다른 투자를 진행해서 조합원 5년 안에 다시 분양권을 받는 거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좀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 그러면 언제부터 10월 20일까지인데 언제부터 적용받느냐. 10월 20일까지 20일부터 발생이다 보니까 그 전까지 계약을 체결했다면 다시 말하면 10월 19일까지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계약금을 입금하게 되면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계약서 쓰고 계약금 입금이죠. 그러면 실거주 의무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조금 여유 있게 한 며칠에 아직은 여유가 생기는 것이긴 한데 규제적으로 묶여 있다라는 걸 알고 접근하셔야 될 거예요. 이미 규제적으로 묶여 있고 토어제만 갭 투자만 잠시 며칠 더 유예가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향후에 입주를 생각하고 갭 투자를 먼저 해놓겠다 하는 분들은 지금이 한 며칠이 기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결정하셔야 될 분들 빠르게 요거 내용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서 단기 대응 전략 말씀드립니다. 매도가 내가 확정이 돼 있어요. 이미 팔았어. 계약을 썼고 잔금 며칠 앞두고 있다. 뭐 한 달 안에 잔금을 치르기로 해 있다. 이런 상태에 있고 매도가 깨지지 않을 환경인데 매수 물건이 아직 결정이 안 된 분들은 오늘 매수 물건 빠르게 확정하고 계약금까지 입금을 하셔라. 중도금 아니고 계약금이요. 계약서 쓰고 계약서는 사실 이제 계약금만 입금하면 나중에 쓰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계약금 입금까지가 끝나야만 된다. 매도가 확정된 경우는 빠르게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실거주로 10억 이하 물건을 매수 고려 중이시다면 왜 10억 이하냐? 10억 이하는 제가 볼 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어떤 단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규제가 나오게 되면 웅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실거주로 대출 요건까지 맞췄을 때 지금 10억 이하의 물건들을 매수할 고려를 하고 계시다. 실거주가 아니면 갭 투자도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실거주이신 분들만 해당이 있어요. 규제 적용된 이후에 매수를 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오랜 시간은 아니고요. 적용된 이후 한 달 정도 안에. 한 달 안에. 자, 그리고 금액대가 달라요. 10억 원 이하, 15억 원 이하 물건을 매수하시려는 실거주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중요합니다. 이분들 잘 살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매물 상황을 좀 빠르게 알아봐라. 호가가 오르는 지역이 있고 호가가 조정되는 지역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15억 초과되는 10억 그 딱 금액대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팔아도 내가 그 초과되는 물건 사려면 대출이 축소가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 어떤 단지에 어떤 분들은 급하게 매물을 갖다가 빠르게 처분하려는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어떤 분들은 어차피 갈 데가 없네. 나는 가격 조정 안 해야 하고 그냥 차라리 그냥 있어야겠어 라는 분들도 있어요.
차라리 더 많이 받아서 가는 게 낫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잘 체크하셔야 된다.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실거주 매수이긴 하지만 대출이 제한이 걸려버려서 내가 갈 수 있는 어떤 선택지들이 굉장히 좁으시다면 운율증으로 계약금 입금하고 계약을 확정 지으셔라. 왜냐하면 실거주 매수이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여건이 오늘까지로 적용받으실 수 있어서 이분들 빠르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규제지역 지정되어 있는 단지, 규제지역으로 이제 묶이는 단지에 현재 매도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내 물건은 매수 물건은 이미 확정됐다.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든 조정하셔서 매도와 매수를 동시적으로 진행을 하자. 매수 물건은 지금 내가 거의 이제 계약금만 넣으면 되는 상황인데 매도 물건이 지금 아직까지 뭐 애매하다 이러면 가격을 좀 조정하자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래서 가격을 좀 낮춰서 물론 내가 예산 안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낮춰서라도 매도 매수 오늘 동시적으로 진행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원하던 어떤 선택을 지금 과감하게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되는 지역 내 매수 물건을 갭투자로 거래 중이시라면 또 역시 오늘 중으로 매수를 확정 지으셔야 됩니다. 갭투자 오늘 중으로 아니면 내일 모레 아직 며칠까지 10월 19일까지 기회가 있기는 한데 규제적으로 묶이기 때문에 갭투자 중에서도 실거주가 안 되신다면 지방 투자이시거나 이런 분들은 실거주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오늘 중으로 매수를 확정 지으시는 것이 유리하다. 나중에 실거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상관이 없어요. 19일까지만 매수 결정이 내려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단기 대응 전략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향후의 시장 흐름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19일까지 규제지역 지정되는 매도 물건의 가격 조정이나 가격 상승 동시에 나올 수 있다. 동시에 나올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일단 내가 지금 매도를 해도 갈 데가 없어 버려지는 상황들. 대출이 제한이 걸려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분들은 매도 물건에 대한 어떤 가격을 갖다가 오히려 높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 빠르게 팔아서 나는 무조건 이동해야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안으로 내가 다른 매수 물건을 빨리 잡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잠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호가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 1력씩 잠실은 호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잠실은 지금이 기회의 타이밍이긴 하죠. 그리고 잠실이 아닌 뭐 마포나 성동, 강동 이런 지역들은 또 오히려 거꾸로 호가가 올라가는 곳들도 있습니다. 내가 가봤자 팔 데가 없어. 차라리 가격 높게 받는 게 낫겠어. 지금 차라리 좀 더 받아서 빠르게 이동하는 게 낫겠어. 이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황 따라서 다르고 규제를 겪어보지 않았던 지역보다 겪어본 지역보다는 안 겪어본 지역들이 토지 규제가 좀 더 강하게 작동할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제 규제가 적용된 이후에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선택이 굉장히 갈려질 수는 있으니까 이 내용을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조정이 되느냐 아니면 가격이 오히려 호가가 올라갔느냐,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는 지역들은 좀 약간 우리가 매수 결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오히려 조정이 되는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체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가주택들 지금 완전히 손발을 다 묶었는데 대출을 6억까지 줬던 것까지도 지금 더 줄였어요. 25억 초과되는 것들은 2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됩니다. 거래 비용만 그냥 하면 끝나버려요. 내가 양도하는데 또 복비 주고 취득하는 비용 들어가면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요 지역들은 수요 유입이 더욱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내가 사고 뭐 할 여건, 자금 여건이 충분하신 현금 부자들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최상급지는 수요입이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갈아타기 어려운 수요층으로 인해서 마포, 성동, 광진, 강동 이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최근에 올라간 지역들도 내 물건이 가격이 올라가서 조금 다음 급지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대출 제한돼버려서 갈아타기가 안 되겠구나. 갭 투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팔지 말고 그냥 좀 홀드하자. 이렇게 되면서 매물이 실종, 급감보다 실종일 가능성이 높아요. 매물 실종돼서 지금도 실종된 곳들이 많은데 더 실종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래서 매물이 없어서 매물을 매수를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갭투자 원천 차단됐죠. 그래서 완전히 서울은 아예 갭투자 안 됩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들의 매수세도 다 둔화될 것이다. 서울 그리고 경기 지역들, 일부 지역들 아예 갭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만 사, 현금 부자만 사 이런 상황입니다. 전세 매물 완전히 줄겠죠. 전세 매물도 급감, 실종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그래도 갭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전세 세팅해놓고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전세 세팅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유통되는 매물조차 공급도 없는데 유통되는 매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 대책을 안 쓰면서 이렇게까지 하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진짜 책임지는 정부가 맞습니까? 어쨌든 간에 전세 매물 지금 공급이 급감이 됩니다. 그래서 줄어들어 버리죠.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전세가 폭등이 나올 것이다. 왜? 전세 없어. 월세 계속 한없이 올려줄 수는 없고 결국은 전세값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서 이분들이 실수요자로 전환되는 유입이 되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자, 그리고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 이동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아까 틈새 지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비규제 지역으로 틈새 찾아가시는 수요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거 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존 토호제 및 규제 지역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우린 토호제였고 규제 지역이어서 그동안 좀 피해를 봤어 라는 지역들, 송파의 일부 지역, 뭐 용산의 또 일부 지역들, 또 아직까지 가격이 저렴한 뭐 이제 그 규제 지역들 중에서도 일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모두가 규제가 돼버림으로 해서 오히려 돋보이는 효과를 가져가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서울 중하급지 15억 이하 대출에 대한 제한이 없죠. 여기는 실수요자니까 실거주하실 분들이 여전히 존재하다 보니 그리고 그분들은 그러한 또 지역에서 매수하실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매수를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단기에 빠르게는 아니지만 조금 시장 눌림목을 지나고 나서 바로 매수 결정되실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여기 있죠. 실수요자 유입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바로 단기에 빵 그렇게 가진 않고 약간 시장은 잠깐 얼음으로 잠깐 얼음 하겠지만 바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시세 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좀 중하급지의 움직임이 강해질 것이다.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올 연말까지는 조금 차분한 장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얼음, 거래 약간 확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부터는 다시 상승에 전환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이렇게 시세 움직임이 나올 곳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승의 어떤 기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규제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지금 규제를 직접 당하는 환경이 되시고 지금 그 앞 목전에서 뭔가 결정이 뭐 무산되시거나 이런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부도 규제로 시장을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규제로 인해서 내가 너무 이 상황을 지금 막 스트레스 받아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풍선 효과 나올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선 효과 어디로 갈 것이냐? 자, 기존 규제 지역이 오히려 수혜지다. 당연하게 그렇습니다. 너도 나도 다 규제가 됐어? 나는 근데 급지가 더 높은데?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용산의 기축, 이제 좀 시세가 많이 높은 이제 이촌동 이런 지역들보다 제가 볼 때는 좀 뒤에 뭐 구축들이라든가 준신축들 좀 많이 이제 효창동 쪽이랑 일대에 좀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기축 수혜지로 꼽아볼 수가 있겠고요. 송파에서도 가락동, 문정동 그리고 거여마천 지역이나 풍락동 일대가 우리는 송파여서 규제 지역으로 괜히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뭐니까 다 규제가 되었어.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낫지 않겠어? 여기가 더 매력이 있네. 모든 규제 지역이라면 이왕이면 강남 3구를 가는 게 낫지. 이런 심리가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강남도 있습니다. 세곡동, 자곡동 그리고 서초의 내곡동 이런 지역들도 아직까지 매매 가격이 15억에서 25억 그 수준 안에 들어가는 물건들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들 수혜지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억 이하 실수요자 유입 강한 지역들의 수혜에 기대할 수 있다. 뭐냐? 영등포 신길동. 신길동은 사실 이제 신길 뉴타운이지만 거기는 좀 가격이 많이 움직였고요. 거기보다 조금 더 이제 시세가 상대적으로 착한 그 아랫단에 위치한 신길동 지역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고 서대문구, 동대문구, 성북구 모두 사실 그 가격 안에 들어가고요. 또 이제 동작구에서 빠뜨렸는데 뭐 신대방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그 규제 지역 안에 들어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시세가 좀 안 뜨거웠던 곳들이 지금 이제 시세 상승 흐름을 좀 받아갈 수 있겠고 신대방 이런 지역들 제가 적진 않았지만 그리고 은평과 관악구 역시 상품성 우수한 물건들 또는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물건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도 좀 수혜지로 이제 시세 움직임이 그쪽으로 유입될 가능성 매우 높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냐? 아닙니다. 먼저 가진 않을 것이지만 구로, 노원, 도봉, 강북, 중랑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도강이라고 하는 지역과 구로 그리고 중랑구도 제가 볼 때는 금천구가 빠졌네요. 금천구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시세가 눌려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부터 바로 빠르게 시세가 상승되지는 않더라도 순차적으로 시세 흐름이 유입될 수 있고 이미 지금 바닥 다지기 하고 약간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에너지가 강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다 묶였으니까 피해야 라고 생각하시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흐름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관처 전에 재개발 물건 수혜. 왜 수혜냐? 토어지 제한이 관처가 나는 물건은 이제 서울 전 지역과 이제 주요한 경기 지역들이 토어제가 걸리게 되죠. 그러면은 관리처분이가 난 물건을 입주권을 사게 된다면 이게 준공이 되면 입주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 조건이 달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 관처가 아니라 뭐 조합 설립 인가나 사업시 인가 단계에 있는 것들은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물건을 매수해서 내가 이제 다만 이제 나중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걸린다든가 또 이제 거주를 추후에 최종적으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는 없겠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 이러한 지역들이 그래도 좀 수혜지로 꼽힐 수 있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관처가 나기 전에 있는 물건들. 자, 그리고 수도권 비규제 지역 중에 틈새 지역도 있습니다. 안양의 만안구, 동안구는 규제로 묶였지만 만안구는 안 묶었습니다. 만안구 교통호재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가격이 저렴합니다. 만안구. 그리고 용인의 기흥구. 용인의 기흥구 당연히 매력 있죠. 또 플랫폼시티 있고 그래서 그 지역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수혜지로 꼽아볼 수 있겠다. 수원 권성구 호메시 일대라든가 수원역 일대라든가 교통호재도 있는데 가격은 아직까지 그렇게 무겁지 않고 그래서 규제에서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틈새 지역으로서 관심 받을 만하다. 동탄이 너무 매력적인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좀 눌려 있었는데 이제 갈 곳이 없는 분들이 저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구리, 남양주 이 지역들도 교통 안정적이고 또한 이제 향후에 호재가 있는 지역 또 정비 사업이 구리 같은 경우는 또 있고 이렇다 보니까 상품성도 우수한 이러한 물건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구리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틈새 지역으로서의 매력이 있다. 여기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이제 그 3분 신도시 또 꼽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안양과 바로 연동되는 자리인데 안양이 눌리게 되면 삼분 신도시, 군포죠. 삼분 신도시일 때도 굉장히 군포 자체가 굉장히 좋은 교통의 호재도 있으면서 그렇다 보니까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틈새 지역을 좀 수도권에서 찾아보신다면 이런 지역을 좀 접근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약간 거기보다는 인기가 좀 덜한 지역이지만 비규제 지역으로서 여전히 매력이 있는 그리고 그러한 지역 내의 대장주들 지역별 대장주라면 빠르게 시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 확산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부천, 김포, 시흥, 안산, 인천, 일산, 파주, 의정 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여기 빠진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언급이 안 됐다면 비규제 지역은 해당 사항이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아까 3번도 말씀드렸지만 일산, 3번 이런 자리 그리고 부천의 중동 이런 자리들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수혜, 그야말로 재건축을 그래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환경들이 되다 보니까 분당에서 안 되는 것들을 또 안양에서 안 되는 것들을 평촌신도시에서 안 되는 것들을 이쪽에서 찾아가실 수요들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교통호재가 있는 곳 그리고 우수한 상품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단지들이라면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대장주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 인천 넣었는데 인천도 이제는 빛을 좀 볼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울 접근성 우수한 서구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인천의 강남이라고 하는 송도 쪽도 수혜지로 이번에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저는 서울 조건 다 이렇게 묶을 거라고 생각 안 했었지만 만약에 묶어버리게 되면 거기도 수혜가 될 수 있겠다. 대장주들 특히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판단했는데 이제는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빠르게 시세가 올라가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조금씩 유입이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시점으로 전환되는 타이밍이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빌라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황이 되었어요. 가뜩이나 빌라 많이 올랐는데 또 올라가서 좀 약간 그렇겠지만 개발 기대감이 높은 그 지역들 특히나 한강벨트 라인 쪽이나 극초기 단계에 있는 것들 이제 그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자리들의 빌라
좀 접근이 쉽고 갭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는 시점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은 빌라가 재개발 사업이 좀 진행이 좀 잘 되는 곳들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는 좀 초기 단계라도 입지가 좋다. 라고 생각되면 개발 사업이 지정이 되거나 뭐 예정 단지로 돼 있지 않더라도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하나 주의하실 거는 그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규제 지역이 된다면 종부세 합산 배제가 안 된다. 이 점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드디어 지방도 제가 언급을 드릴 때가 왔습니다. 지방 대도시. 모든 곳은 아니고요. 입지 가치가 높고 공급 물량이 좀 소화되어 있는 지역들은 이제는 좀 호재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래서 우선 꼽아본 곳들 세종, 부산, 대구, 울산 그리고 강원 일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쪽에 세종, 부산, 대구, 울산 정도라면 지금이 매수하시거나 또는 보유하고 있는 시점부터 이제 시세 회복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물론 지방도시 자체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입장은 아니고 내가 지방의 물건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라면은 이번에 대책에 따른 약간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급한 마음이 들었고 오늘 안에 결정하실 분들이 있다 보니까 입에 오토바이를 단 느낌입니다, 지금.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을 잘 활용하셔야 우리가 투자를 1년 하는 게 아니고 2년 하는 게 아니에요. 규제가 여기서 10년, 20년 가는 게 아닙니다. 이 규제에 너무 매몰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결국은 시장이 규제를 무조건 이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약간 충격과 스트레스, 분노에 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차분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대응하시면서 이 시장에서 그래도 우위에서 계속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고요. 또 여러 가지 시장 변수들에 따른 여러 가지 전략들 언제든지 어떤 변수들이 확인될 때는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달의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